자, 이제 우리는 12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12장은 3계층의 마지막 챕터가 됩니다. 그래서 IP를 제외한 그 이외의 네트워크 계층 작업과 프로토콜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그 IP를 제외한 3계층에서의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분할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주소 변환과 관련된 프로토콜들, 그 다음에 기타, 이 두 가지 제외한 거, 기타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편의상 이렇게 구분한 거고요. 중요한 건 이 구분보다는 구체적인 프로토콜의 동작 방식이나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IPv4는 클래스 단위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클래스 단위의 주소 지정 방식과 이런 방식으로 주소 지정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IP 주소가 있죠? IP 주소가 이렇게 이진수로 4개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브넷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요. C클래스일 경우에 서브넷 마스크가 3바이트까지는 모두 1, 나머지 다 0입니다. 그럼 이걸 비트 단위로 ND 연산을 수행하면 여긴 다 0이고 요 3개, 요놈은 위에 게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6가지 주소는 이게 네트워크의 아이디가 되죠. 그러니까 랜의 아이디가 되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호스트 요 놈을 얻으려면 요 C클래스의 서브넷 마스크 요 놈을 낫을 취합니다. 요 놈을. 그러니까 1은 0으로 0은 1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AND를 취하면 요 뒤에 있는 8개의 비트만 쏙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호스트 주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호스트 주소는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호스트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IoT.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데 IoT 때문에 IP 주소는 빠르게 고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조직의 규모에 따라 C 클래스의 256개는 너무 작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256개 가능도 할 것 같은데 좀 작아요. 작고 B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보시면 C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뒤 요 한 바이트가 호스트 주소이기 때문에 2에 8승해서 256개의 호스트 주소를 갖게 되고 B 클래스는 이 뒤에 있는 2개, 요게 요 두 개가 호스트 주소이기 때문에 2에 16승이 돼서 653 5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올 제로는 뺐나 보네요. 653개의 이 호스트 주소의 개수는 너무 커요. 너무 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한 1000개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고. 1000개가 필요하면 B 클래스를 할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000개만 쓰고 나머지 64,000개 가까이를 이제 버리게 되니까 그걸 갖다가 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의 클래스를 서브넷 마스크, 지금 우리가 이제 서브넷 마스크라는 걸 여기서 공부했죠. 요거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서브넷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차차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서브넷 마스크의 1은 네트워크 주소의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0은 호스트 주소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트워크 주소. 다시 다른 색으로 정리하면 이 부분은 네트워크 주소, 이 부분은 호스트 주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소를 이렇게만 딸랑 쓰게 되면 이게 A 클래스인지 B 클래스인지 C 클래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요 하나의 주소를 이렇게 줬다고 해도 여기다가 이제 00 다시 쓰겠습니다. 지울게요. 요게 25 0 이런 식의 서브넷 마스크를 같이 준다면 그럼 이건 C 클래스 주소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요 25.25 한 다음에 0.0 이러면 B 클래스 주소라는 걸 금방 알게 되죠. 255 0.0.0 이러면은 C 클래스 A 클래스 주소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요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잖아요. 요 놈을 같이 줘야만 저 클래스 이 주소가 어떤 클래스의 주소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 뒤에 슬래시하고 이 뒤에 이걸 다 쓰기가 힘들어요. 힘드니까 1의 개수를 세는 거죠. 먼저 255는 1의 개수가 8개니까 8개. 그럼 이게 1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1의 개수가
뭡니까? 24개죠. 24개. 요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16개. 요거는 8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IP 주소하고 서브넷 마스크를 슬래시를 통해서 연결해서 표현하면 x, x, 이건 이제 IP 주소고요. 여기다 24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C 클래스입니다. 왜냐면 1의 주소가 24개니까 C 클래스 1의 그러니까 서브넷에서 1의 개수가 24개니까 C 클래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16을 이렇게 슬래시 한 다음에 표현을 하면 1에서 16개니까 요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건 B 클래스, 요거 C가 아니라 B죠. 그 다음에 XXX 한 다음에 8 그러면 요거는 이제 A가 됩니다. A 클래스죠. 그러면은 요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브넷 마스크에 들어가 있는 1의 개수를 갖다가 이 뒤에 이렇게 적으면 그러면 완벽하게 그 IP 주소가 어떤 클래스의 주소인지를 금방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요 뒤에 24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이건 C 클래스임을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C 클래스 주소는 하나의 주소를 할당할 때마다 256개씩의 호스트 주소가 포함되게끔 다 할당을 해줘야 되죠. 그죠? 하나의 어떤 기관에 256개를 통째로 다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228, 255, 75 한 다음에 0부터 요 앞에 3개는 똑같고 255까지 그러면 총 256개의 IP 주소가 할당이 되는 폭이죠. 그렇게 되면 이 앞에 3개는 네트워크 주소, 이 뒤에 있는 0부터 255까지는 호스트 주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256개까지 가질 필요가 없어요. 128개면 충분해 라고 한다면 저거를 나눌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나누냐면 이 앞에 네트워크 아이디 이게 0서부터 여기 끝내고 이제 0서부터 127까지 그 다음에 129부터 255까지 요게 129가 아니라 128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128 요거 수정할게요. 128부터 255까지 이렇게 128개씩 두 개의 부류로 나누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C 클래스 이하의 C1 클래스, 요걸 이제 C1 클래스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한다면 이건 C2 클래스겠죠. 이렇게 두 개의 서브 클래스로 이렇게 나눠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124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C 클래스죠. C 클래스. 이게 124가 아니라 24죠. 24는 C 클래스. 그 24 이거를 A 회사에 128개. 이건 총 왜냐면 이건 총 256개니까요. 호스트 주소가 A 회사에 128개, B 회사에 128개 이렇게 나눠보자라는 거고 그걸 표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8, 255, 75까지는 다 동일한데 네 번째 바이트가 올 제로서부터 올 제로에 1111 여기는 여기를 1로 바꾸는 요게 다 1이고요. 요게 다 0입니다. 이 뒤에는 똑같아요. 위나 아래나. 그래서 요 부분의 비트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127. 또 여기 28이 아니라 128부터 255까지죠. 그죠? 요건 좀 책이 틀렸네요. 128부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128개를 할당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를 구분할 수 있게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는 서브넷 마스크가 예를 들어서 A 회사에 주어지는 서브넷 마스크는 여기 전부 다 1111, 1111, 1111, 1111 네트워크 아이디는 111 여기까지 똑같이 주어집니다. 여기가 1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000, 0000 이렇게 그죠? 이렇게 주면 되겠죠. 요거 서브넷 마스크의 0이어야 되는 위치를 1로 바꿔주면 됩니다. 저렇게 바꿔준 다음에 하게 되면 128개씩을 나눠서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 아이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네트워크 아이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고 요 이하가 7개의 비트. 요 7개의 비트가 호스트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개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반으로 줄이려면 요 0, 1, 요 해당하는 요 한 비트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낀 거 넣는 거죠. 호스트 아이디에서 쏙 빼갖고 네트워크 아이디로 넣는 거죠. 그러려면은 기계적인 방법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서브넷 마스크를 요까지로 확장을 하라는 거죠.
그죠? 요 한 비트를 더 추가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네트워크가 분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공부한 것처럼 256개의 호스트 아이디를 128개와 128개로 나눈 형태로 우리가 뭡니까? IP 어드레스를 나누어 주려면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여기가 원래 24였는데요. 25로 증가했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해서 이게 24개였는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되면서 25로 바뀌는 거죠. 그럼 A 회사의 주소는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28부터 여기까지는 네트워크 아이디 0부터 시작해서 127까지. 근데 서브넷 마스크는 25. 요거는 129부터 또 129네. 128인데 128부터 255까지.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서브넷 마스크는 25. 맞지요? 네,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128개의 호스트 아이디를 두 개의 회사에 나누어서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남자애가 하는 말 읽어볼게요. C 클래스를 두 개로 나누면 네 번째 바이트의 맨 앞 비트는 네트워크 주소가 된다고. 그 얘기는 서브넷 마스크의 네 번째 비트는 여기가 네 번째 비트가 아니라 네 번째 바이트죠. 네 번째 바이트는 0, 1, 1, 0, 0, 0, 0, 0, 0, 0이 돼야 된다. 128이 돼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128이 되어 있는 서브넷 마스크를 지금 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 클래스의 주소의 네트워크 분할 방법의 일반적인 논리를 따져볼 것 같으면 일단 C 클래스니까 세 번째 바이트까지는 변화하는 게 전혀 없고요. 문제는 이제 네 번째 바이트부터 문제인데 이게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서브넷 마스크가 올 제로라고 한다면 이제 10진수로는 0이고 간단한 표시 방법으로는 /24죠. 이건 서브넷 분할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서브넷에 포함될 수 있는 최대 호스트의 개수는 256개고요. 이걸 여기를 이제 네트워크 아이디로 확장을 하게 되면 요 D가 이제 0이죠. 그렇게 되면 10진수 표시로는 128이 되고 간단한 표시로는 /25가 됩니다. 그럼 이건 두 개로 분할한 거야. 2의 1승. 그러면은 하나의 서브넷마다 128개의 호스트가 있을 수가 있고 이걸 계속 이쪽으로 111 확장해 나가면 계속 반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럼 이건 4개로 분할, 8개로 분할, 16개로 분할 동일한 256개를 4개, 8개, 16개로 분할을 하다 보니까 64개, 32개, 16개의 한 개 서브넷에 포함되는 최대의 호스트의 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주소를 나타내는 1의 개수가 증가할 때마다 2의 지수승으로 계속 분할이 된다. 그렇죠?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으로 분할되고요. 한 개 서브넷이 가질 수 있는 호스트의 수는 2의 지수승으로 감소하죠. 반대로. 그죠? 그래서 감소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정리할게요. 네트워크 주소를 나타내는 1의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2의 지수승으로 네트워크가 분할되고 분할된 네트워크 내의 호스트 수는 2의 지수승으로 감소한다. C 클래스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서브넷으로 분할을 한다 그러면 이게 25가 돼야 되죠. 이게 요 앞까지 요 앞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고 이건 그냥 IP 주소니까 문제되는 게 없고 이게 25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면 두 개의 서브넷으로 분할이 된 거고 26으로 바뀌게 되면 4개의 서브넷으로 이렇게 분할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B 클래스 주소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다. 이건 네트워크 아이디죠, NID.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아이디가 계속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서브넷 마스크가 1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네트워크 아이디가 이제 최대 여기까지 확장이 되고, 요 이하가 이제 호스트 아이디가 되는 거죠. 여기 16, 17, 18, 19, 20, 1씩 증가하고 있고, 이건 서브넷 분할이 없고 2개로 분할, 4개로 분할, 8개, 16개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호스트의 개수는 점점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거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래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 네트워크가 이제 서브넷이 짝수개로만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 256개 중에 128개와 128개로 나누고 얘를 64개와 64개 이렇게 나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서브넷이 하나, 둘, 세 개 생기잖아요. 그죠? 대신 이제 요 놈의 서브넷 마스크는 25고
요 놈하고 요 놈의 서브넷 마스크는 26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죠? 이걸 만약에 26이 아니라 25로 한다면 그럼 이건 이제 뭉쳐서 하나에 128개의 호스트 아이디를 다 쓰는 게 돼버리니까 이건 짝수계로 서브넷이 분할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홀수계를 만들 3개니까 홀수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더 분할할 수도 있고, 이게 더 분할하게 되면 서브넷 마스크가 27, 27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분할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서 주소 변환 관련 프로토콜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소 변환이라는 것은 IP 주소에서 맥 주소로의 변환을 얘기합니다. 어떤 디바이스마다, 모든 디바이스마다 다 IP 주소 하나, 맥 주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할당이 되어 있죠.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려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인터넷의 주소고, 요 맥은 랜의 주소죠. 랜의 주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IP 주소, 어차피 IP 주소도 랜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으니까 IP 주소 갖고 랜 내부에서는 라우팅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기존의 랜의 스탠다드, 랜의 표준을, 랜의 프로토콜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랜은 맥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라우팅을 해왔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방식을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그 랜의 대표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라우터, 그게 라우터잖아요. 그죠? 내 랜에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의 IP 주소를 이용해서 내 근접 라우터까지는 찾아가고, 그리고 그 라우터로부터 나한테 그 내부에 있는 랜에 나의 호스트에 들어오게 하는, 나의 호스트까지 전달하는 그런 과정은 맥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전달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레거시 네트워크인 랜까지 수용할 수 있고, 또 그 위에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야만 백워드 컴패티빌리티가 구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IP 주소는 인터넷 주소다. IP 주소는 랜 내부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의 랜 표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레거시 디바이스에 대한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를 제공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28.255.1과 228.255.75.4, 그러니까 요거 이제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럼 여기 2, 그 다음에 3, 그리고 여기 4, 그리고 그러면 뭐가 하나 빠졌죠? .1이 빠졌죠? .1은 요 라우터의 주소가 되겠죠. 그거의 주소로 이루어진 랜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통신을 위해서는, 이 내부의 통신을 위해서는 맥 어드레스를 이용하고, 요 IP 어드레스가 아니라 외부의 통신을 위해서는 이제 IP 어드레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3계층 이상의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은 3계층 미만, 그러니까 2계층 이하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뭐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적어도 이 내부 랜에서는 모든 디바이스의 맥 주소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얘가 외부로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얘한테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한다면 이놈의 맥 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맥 주소를 알아야만 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려면은 IP 주소, 보통 IP 주소는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니까 IP 주소를 통해서 맥 어드레스를 우리가 알아내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한 겁니다. IP 주소를 보내주면 누군가가 그 디바이스의 맥 어드레스는 이거야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걸 알려주는 주체가 있는데요. 그 주체가 바로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라우터나 아니면 여기 연결된 어떤 특정 컴퓨터, 여기다가 이 내부 네트워크의 IP와 맥 어드레스 간에 매핑을 한 테이블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유지를 시켜서 누가 그걸 물어보면 재빨리 알려줘야죠. 그래야만 이 내부의 네트워크끼리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내부 통신을 위해서는 맥 주소를 이용하고 외부 인터넷으로 나가려면 IP 주소를 이용하게 된다. 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주소 변환 프로토콜이라는 ARP,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이라는 새로운 어떤 프로토콜이 필요로 하게 됐는데요. 이 프로토콜은 IP를 던져주면 그러면 맥 어드레스를 다시 이쪽으로 알려주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이 됩니다. 물론 이 ARP 프로토콜을 운용하는 서버를 요 라우터가 담당해 주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별도의 호스트를 달아서 여기서 그 서버를 운영하면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주소 변환 서버 없이 IP 주소로부터 맥 주소를 바로 얻을 수 있는 프로토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런 방법이 가능하겠죠. 특정 IP의 맥 주소를 알고 싶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지금 이제 묻는 거죠. 얘한테 전송을 하고 싶어. 근데 얘의 IP 어드레스만 알고 있어, 얘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야, 228.25.75.3의 맥 어드레스를 누가 하니? 라고 이 내부 네트워크에 뿌리는 거죠. 뿌리면 그 중에 그걸 알고 있는 놈이 리포팅을 딱 해주는 거죠. 그거는 뭐뭐뭐야 라고 딱 맥 어드레스를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IP의 맥 주소를 알고 싶은 호스트는 다른 호스트들에게 질문을 그냥 브로드캐스팅 형식으로 모조리 모든 노드에 다 뿌립니다. 이렇게 호스트에 다 뿌립니다. 랜 전체에. 질문을 받은 호스트 중에서 해당 IP를 가진 노드는 자신의 맥 주소를 알려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 주소, 그러니까 그 IP 주소가 내 거였다 그러면 제가 나한테 맥 주소를 물어보네? 그럼 내 거 알려줘야지 하는 식으로 내 걸 알려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맥 어드레스를 교환하다 보면은 이 모든 호스트들이 자신만의 어떤 ARP 테이블을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 테이블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IP 주소 뭐 이건 이내는 맥 주소가 뭐, IP 주소 뭐 이내는 맥 주소가 뭐, 이런 식으로 쭉 테이블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RP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각 호스트들은 그 획득한 ARP 정보를 각자 컴퓨터마다 캐시라는 게 이제 은신처라는 뜻인데, 은신처 메모리죠. 캐시에 그 내용을 보관을 딱 하고 있다가 그냥 그 캐시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모르면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누가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거나 뭐 이러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주소 변환 프로토콜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ARP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우리 그 각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ARP의 캐시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를 띄운 다음에 CMD로 띄우는 거죠. 띄우고 나서 그 다음에 ARP-A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ARP의 캐시 데이터를 모두 프린트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쭉 뜹니다. 이렇게 쭉 뜨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일단 1번, 5번, 6번 요 세 개의 물리 주소를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물리 주소를 갖는 또는 이런 인터넷 주소를 갖는 랜 내부의 호스트와 통신을 한 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갖고 있죠. 또 그리고 192.168.0.25 이건 뭐냐, 브로드캐스트입니다. 브로드캐스트 주소.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알고 있는 거죠. 브로드캐스트 255를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죠? 우리 IP 어드레스 할 때 봤었죠. 그거는 FFF 이건 이제 요거는 3계층에서의 브로드캐스트 주소고 요거는 이제 2계층 맥에서의 브로드캐스트 주소죠. 그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이런 거에 대한 맥 주소를 가지고 있다. 19168.0.25 그 다음에 FFF 이거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럼 결론적으로 실제 알고 있는 맥 주소는 3개죠. 3개. 4개가 아니라 3개죠. 이렇게 요 3개와 통신을 한 적이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GARP라는 또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Gratuitous ARP. 이건 뭐냐, Gratuitous라는 것은 쓸데없는, 필요 없는 뭐 이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응답이 필요 없는 ARP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기존의 컴퓨터가 사용하던 IP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른 어떤 IP 주소로 바꿨는데 사실 저 IP 주소는 기존에 다른 놈이 사용하고 있었던 주소야. 그럼 충돌이 발생하겠죠? IP 충돌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내 컴퓨터로 인폼이 옵니다. 야, 네가 사용하는 IP가 충돌이 났어. 충돌이 났다는 얘기는 그 내부 랜 네트워크에서 뭔가 다른 놈이 그 주소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해당 IP를 먼저 사용하고 있던 호스트한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IP 주소가 있었고 내가 그걸 침범을 하게 되면 내 것을 무시하고 원래의 IP 주소를 갖고 있는 그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서 네트워크가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IP 주소가 내가 원래 사용하던 걸로 원복이 됐어요. 원복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충돌이 안 나는 문제가 없는 IP를 잘 우리가 세팅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내가 IP 주소를 잘못 사용하면서 충돌이 난 것 때문에 IP 주소와 맥 주소의 1:1 매핑 관계가 흐트러질 수가 있죠. 그래서 원복이 되면 충돌이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 자신의 IP 주소하고 맥 주소를 GAR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랜 전체한테 브로드캐스트를 합니다. 아, 나에게 맞는 IP 주소와 맥 주소는 요겁니다. 제가 잠깐 실수했었네요. 요거 맞습니다. 라고 쭉 뿌려주게 되죠. 그러면 다른 호스트들은 아, 그게 정말로 진실한 네 거였니?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랑 비교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은 수정을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GARP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RP에 반대되는 게 ARP는 이제 IP 주소를 이용해서 맥 주소를 얻어오는 게 ARP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R이라고 하나 붙였어요. 이 리버스 ARP예요. 그러면 맥 주소를 통해서 IP 주소를 가져오는 게 이제 RARP가 되겠죠. 리버스 ARP. 리버스 ARP라는 건 왜 필요하게 되냐면요. 옛날 은행 같은 데 가면 은행에 이제 창구마다 단말이 하나씩 있어서 이 단말을 갖고 이제 사원이 여기서 뭔가 뚝딱뚝딱 일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 은행은요. 이게 이 단말이 키보드하고 모니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본체가 없다고. 하드디스크가 없다는 얘기야. 뭔가 IP 어드레스를 갖다가 고정적으로 저장할 그 저장 장치가 없어요. 물론 램은 있죠. 램이 있어야만 뭔가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램은 있는데 저장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중앙 컴퓨터가 있어서 중앙 컴퓨터의 데이터를 끌어와 갖고 이 램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바로 일로 저장을 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자, 이런 터미널을 뭐라고 그러냐면 더미라고 그래요. 더미가 이제 부가적인, 이게 뭐 허수아비 같은 더미? 허수아비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 더미라는 거는 이제 본체가 없다는 얘기죠. 본체가 없단, 그 없는 더미, 한번 이 단어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을 더미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이 더미 터미널도 IP 주소는 필요하거든요. 얘랑 통신을 하려면, 그죠? 혹은 외부랑 통신을 하려면 IP 주소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서버에, 이 중앙 컴퓨터에 RARP 서버를 가져다 둡니다. RARP 서버에는 이렇게 테이블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테이블은 뭐냐면 맥 주소에 매핑되는 IP 주소가 하나씩 이렇게 매핑돼서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더미 터미널이 딱 파워를 딱 온 시키면 얘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서버한테, RARP 서버한테, 야, 나 IP 주소 가져다 줘. 그럼 얘가 이걸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럼 그 IP 주소를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램에 딱 저장을 한 다음에 램에서 통신할 때마다 그 IP 주소를 활용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RARP가 필요하겠죠. 요 물어볼 때 나의 맥 주소를 실어서 내가 맥 주소가 이건데 이거에 할당되어 있는 IP 주소가 뭔지 알려줘 라고 보내야 되니까 맥 주소 요 테이블에서 요 IP 주소를 끌어다가 갖다가 주는 형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RARP입니다. 연산 능력이나 저장 장치가 없는 더미 터미널도 IP 주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었다. 통신을 하려면. 이건 더미 터미널은 RARP를 이용해서 맥 주소로부터 IP 주소를 얻게 된다. 그죠?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RARP입니다. 그 다음 이제 주소 변환 프로토콜 중에 부트스트랩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발끈을 당겨 올리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신발끈을 묶기 위해서 신발끈을 당겨 올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시작하는 거. 뭔가 업무를 시작하는 거. 그죠? 그게 신발끈을 당기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트스트랩 프로토콜도 결국은 뭐냐면 컴퓨터가 파워가 온 됐을 때 맥 주소를 전달해줘서 RARP 서버, 부트 서버가 되겠죠. 이거는 부트스트랩 서버가 IP 주소를 호스트한테 다시 더미 터미널한테 알려주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이 되는데요. 이건 그러면 RARP랑 똑같은 거 아니냐?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이 부트스트랩 프로토콜은 랜 내부에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라우터를 넘어갔고 랜 외부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IP 주소를 물어볼 때 랜 내부에서만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랜 외부까지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에 접근을 해서 IP 주소를 얻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 RARP는 브로드캐스트 메시지가 랜 내부에만 전파된다. 근데 라우터를 넘어서 UDP라는 패킷, 우리가 이제 TCP라는 패킷이 있고 UDP라는 패킷이 있습니다. TCP하고 UDP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UDP를 쓰는 거죠. 이건 4계층 프로토콜인데요. 이건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이건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라는 거예요. 이거 TCP는 커넥션 오리엔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연결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할 때 TCP를 이용하고 연결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보내는 방식이 UDP예요. 나중에 5계층에 가면 요거에 대해서 차이를 이해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 UDP라는 패킷을 이용해서 주소 변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토콜이에요. 결론적으로 요 두 개는 똑같다. 근데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 부트스트랩은 랜 외부까지도 전파가 될 수 있다. 라는 그것만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부트스트랩 혹은 RARP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맥 주소로부터 IP 주소를 얻어오는 그런 프로토콜들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한 게 뭐냐? DHCP입니다.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그러니까 DHCP도 기본적인 개념이 RARP랑 부트스트랩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인터넷에 접속을 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고정 IP를 이용하는 방식, 나머지 하나는 유동 IP를 이용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 IP를 이용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OS에다가 일일이 입력을 해야 돼요. 우리 입력하는 4가지 항목들이 있었죠. 그 항목들을 다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유동 IP 방식은 내가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컴퓨터를 온 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 DHCP 서버에서 주르륵 나와 관련된 IP 어드레스,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어드레스, DNS 어드레스를 그대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내가 그걸 받아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컴퓨터가 부팅할 때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주소를 자동으로 설정을 하게 된다. 이거 자동으로 어떻게 설정하겠어요? 물어보는 거죠. DHCP 서버에 물어봐서 걔가 적정한 IP와 4가지 항목들을 딱 배달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유동이에요. 유동. 아까 RARP랑 부츠에서는 딱 맥 어드레스와 IP 어드레스가 다 1:1 매핑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물어볼 때마다 다른 유동 IP가 이제 전달되는 게 다 달라 매번. 그죠? 그러니까 뭐가 선택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IP 주소가 와. 그럼 난 그 IP 주소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DHCP를 사용하면 모든 네트워크 설정이 자동이다. 자, 얘가 그걸 요청을 했어. 여기 뭐 맥 주소 요거야 A, B, C, D, E, F다. IP 주소 하나만 주라라고 알려주면 요 서버가 DH 서버가 IP는 요거야. 몇 시간만 쓰고 만약에 너 껐다가 다시 켜면 새 IP 받아가야 돼. 그건 알고 있어? 하고 딱 갖다 주는 거죠. 그죠? 자, 작동 방식은 부트스트랩과 유사하다. 메시지를 전체에게 브로드캐스트하면 DHCP 서버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재 주소와 서버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주소, DNS 주소를 해당 컴퓨터에 전달을 해주는 형태로 프로토콜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유동 호스트 설정,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규레이션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태까지 5가지의 주소 관련 프로토콜 공부했습니다. ARP는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 이건 IP 주소를 이용해서 맥 주소를 변환해 갖고 오는 거. 그래서 랜 내부에서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GARP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나 맥 주소를 일방적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응답도 할 필요가 없는, 그냥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IP 충돌이 생겼는데 그게 정상 상태로 돌아오면 안정된 상태에서의 IP 주소와 맥 주소를 그냥 무작정 전달해 주는 거.
그럼 그 랜 내부에 있는 다른 호스트들이 그 IP 주소와 맥 주소를 자신의 테이블에 그대로 갖다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RARP, 이거는 맥 주소로부터 IP 주소를 가져오는 방법. 부트스트랩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다만 RARP는 다른 랜에서는 사용이 불가한데 부트스트랩은 랜 밖으로도 우리가 IP 주소를 물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DHCP 같은 경우에는 맥 주소에서 IP 주소를 갖고 온다. 근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자동으로 IP를 할당하는 하는 거고 IP가 고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유동이란 말을 써요. 유동 IP. 그죠? 그거를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나머지 잔여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을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MP는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컨트롤과 관련된 메시지를 모두 합쳐서 ICMP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인데요. 여러 가지 형태의 패킷이 있습니다. 에코 리퀘스트, 이게 핑입니다. 핑 알죠? 여러분들 도수창 띄워서 핑 딱 보내면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그 목적지까지 갔다 오는데 돌아오는 시간을 알 수가 있죠. 또 목적지까지의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제대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때 이 핑 명령어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 핑 명령어가 바로 에코 리퀘스트. 그거에 대한 응답이 에코 리플라이. 그러니까 핑에 대한 응답이죠. 이제 0번하고 이제 8번. 요게 이제 이 어떤 프로토콜의 형태, 패킷의 형태가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패킷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타임 익시드. 이건 뭐냐면 TTL 초과했다는 거야. TTL이 초과됐다라고 하면 라우터에서 그 패킷을 버리죠. 그런 다음에 그걸 보낸 호스트한테 알려줍니다. 네가 보낸 몇 번 패킷 이거 날라갔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타임 익시드 타임이 초과됐을 때 그 원래 소스한테 패킷을 보낼 때 그 패킷의 형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ICMP 프로토콜에서. 또 destination unreachable, 이건 도달 불가. redirect는 경로 변경, trace route는 라우팅 경로 추적,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관리와 사용되는 어떤 패킷의 형태를 규정한 것이 ICMP입니다. 핑 명령부터 볼까요? 핑 명령에 의한 ICMP의 동작을 한번 볼게요. 8번이 이제 에코 리퀘스트예요. 핑 117429332 이렇게 놓으면 이 호스트한테 핑을 보내는 거죠. 그럼 이 호스트가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에코 리플라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송신자한테. 그러니까 리퀘스트하고 리플라이 이 두 개는 쌍으로 항상 동작을 하게 돼 있겠죠. 자, 얘는 지금 메아리를 주는 거죠. 에코니까 메아리죠. 메아리를 보내고 메아리를 받고. 이건 이제 이렇게 보내고 받는 이유는 첫 번째 해당 호스트가 동작하는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RTT, 라운드 트립 타임이죠.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핑, 여기 도수창 띄운 다음에 핑 1752932 이렇게 저 호스트까지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한번 측정해 보려고 저기 딱 했습니다. 했으면 핑 1175293의 32바이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뭐 핑 패킷이 32바이트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나 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응답이 바이트 32바이트짜리를 보냈고 시간은 5ms가 걸렸고 이건 4회 반복해서 실시한 거죠. TTL은 50일이고 뭐 이렇게 이제 보내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핑 통계를 우리가 낼 수가 있어요. 보낸 거는 4개, 받은 것도 4개, 손실이 없으니까 에러는 없고, 왕복 시간은 최소가 4, 최대가 8. 아직 뭐 여기 더 있을 텐데 중간에 거 이렇게 잘랐나 봐요. 그래서 최대가 8, 평균은 5ms 나오게 됩니다. 라고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 뭐 인접 라우터들한테 이런 걸 갖다가 전송을 하게 되면 인접 라우터와의 거리, 그러니까 시간이죠. 시간 같은 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연결 상태 테이블을 갱신하는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트레이스 라우트는 핑하고 유사한데요. 이건 뭐냐, 해당 호스트까지 가는 경로를 이렇게 추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트레이스 라우트 117529332 이랬으면 결국 117529332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기서 홉을 하나씩 거치는 거죠. 이 홉, 이 홉 이렇게 하나씩 홉을 거쳐 갖고 라우터를 이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건 총 15번 홉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최대 30홉 이상의 이쪽으로 가는 경로를 한번 추적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쭉 경로 추적을 해서 추적을 완료했습니다. 라고 뜨게 됩니다. 이게 지금 3개나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아마 시도 횟수 같은데요. 3번을 보내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냈을 때는 이 정도, 두 번째는 이 정도, 세 번째는 이 정도 걸렸습니다. 라는 거를 연속해서 3개를 보여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건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네. 이게 뭔지 정확하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ICMP 패킷들이 있는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 도착 불가죠. 그래서 패킷이 목적지 주소를 찾지 못할 때 그때 이제 중간 라우터에서 더 이상 못 찾겠다 그리고 원래 보낸 쪽한테 저 패킷을 쓱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면 패킷이 목적지에 도착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리다이렉트라는 거는 뭐 호스트 경로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내주는 그런 그 관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또 타임 익시드 같은 경우에는 패킷이 TTL이 0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좀비 패킷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그 라우터에서 버리게 됩니다. 근데 버리기 전에 보낸 쪽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네 패킷이 TTL이 0이 돼 갖고 네 패킷 버렸어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패킷이 루프를 도는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루프 도는 경우. 또 TTL 값이 너무 작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받은 패킷은 이거 내가 TTL 값을 너무 작게 설정했나? 좀 키워야지. 또 뭐 페루프가 어디서 발생했나 보다. 그러면은 루프로 도는 경우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ICMP는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 저게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보냄으로써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 드릴 게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넷 그룹 메시지 프로토콜 이런 거고요. IGMP 이렇게 약자로 표시를 합니다. 이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IPTV 같은 거예요. IPTV 중에요. 우리가 채널을 갖다가 모든 채널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채널은 가려져서 안 보이죠. 그죠? 혹은 뭐 한 10초 보고 난 다음에 그게 다시 안 보이게 되죠. 그죠? 10초만 잠시 그냥 맛배기로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채널을 뚫으려면 내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돈을 낸다는 의미가 나한테 권한을 주는 겁니다. 어떤 권한을 주냐면 내 TV가 IGMP에 조인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을 하게 되면 그 전송에 대한 응답, 그러니까 전송을 하게 되면 내 IP 어드레스가 그 그룹, 예를 들어서 내가 8번을 보고 싶다. 근데 이 8번을 돈을 내야 되는 유료 채널이라고 한다면 IGMP 조인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을 때 서버에서 그 조인 메시지를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8번 채널 그룹에 해당하는 것은 계속 언제나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IGMP 조인을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 서버가 허락한 놈만 그 채널을 받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8번 채널을 우리가 딱 그게 유료 채널이어서 그 채널로 돌린다고 한다면 데이터는 계속 오고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는 오고 있는데 그걸 못 보게 막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막는 거를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7번 그룹에서 8번 그룹, 7번 채널에서 8번 채널로 채널을 돌리게 되면 그러면 IGMP 리드, 나 이제 여기서 떠난다 라는 걸 알려주고 새로 나 여기 붙을 거야 라고 조인 메시지를 넣어서 8번 채널이 열리게끔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어떤 멀티캐스트라는 게 돈 낸 사람한테만 이렇게 뿌려주는 게 멀티캐스트잖아요. 그죠? 브로드캐스트는 그냥 다 뿌려주는 거고, 그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각 채널에는 해당 채널을 참여 중인 호스트의 주소가 그룹으로 묶여 있어요. 채널을 시청하려는 호스트는 IGMP 조인 메시지를 이용하여 채널 그룹에 자기 이제 IP 어드레스를 등록을 하는 거죠. 등록을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채널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A는 IMP 조인 7번 채널, B는 IMP 조인
IGMP 조인 8번 채널 이렇게 이제 운용을 하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A가 7번에서 8번 채널로 옮길 때 IGMP 리브 메시지를 사용해서 7번 채널 그룹에서 빠지고 IGMP 조인 8번 채널을 8번 이걸 이용해서 8번 채널 그룹에 다시 등록을 하게 되는, 그죠? 이런 형태로 이제 이동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서버에서 이런 리브 메시지나 조인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나의 IP 주소를 등록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죠? 그런 걸 통해서 멀티캐스트를 갖다가 실현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하고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토노머스 시스템, 자율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네트워크를 이렇게 전체 인터넷이 있으면 이렇게 큰,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랜이죠. 랜. 혹은 뭐 랜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여기 이제 그 뭡니까, 라우터들이 몇 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큰 도시나 큰 지역 이런 걸 하나씩 이렇게 묶는 거죠. 그래서 실제 라우팅을 할 때는 계층적 라우팅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대표 라우터, 요 지역의 대표 라우터, 요 지역의 대표 라우터만을 설정해서 걔네들끼리 외부 라우팅을 하고, 이 대표 라우터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 내부에서는 이제 내부 라우팅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대표 라우터끼리 라우팅하는 거를 외부 라우팅, 요 내부에서 라우팅하는 것을 내부 라우팅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 하나의 묶음, 요 라우터들의 묶음, 이걸 갖다 뭐냐면 어토노머스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율 시스템. 얘 하나하나를, 그죠? 그러니까 내부 라우팅은 AS, 어토노머스 시스템 내부에서의 라우팅을 내부 라우팅이라고 하는 거고, AS 간, 그래서 어토노머스 시스템 간의 라우팅을 하는 것을 외부 라우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내부 라우팅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OSPF예요. 그래서 Open Shorted Path First, 가장 짧은 길을 먼저 찾아간다,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니멈 디스턴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이 내부 라우팅 알고리즘인 OSPF는 연결 상태 라우팅입니다. 이런 그 연결 상태 라우팅의 개념을 이용해서 라우팅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최단거리가 항상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최단거리 알고리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하죠. 또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사용할 경우에 무한 루프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아예 애초에 없죠. 그런 게 있고요. 다만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걸 위해서 CPU 어떤 파워가 많이 소모가 되는 그런 단점은 있죠. 또한 많은 메모리도 필요로 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 연결 상태 라우팅이라는 것은 인접 라우터의 라우팅 정보만을 받아갖고 갱신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OSFP죠. 잘못 적었네. OSPF죠. OSPF 수정하겠습니다. 얘가 사용하는 메시지 타입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메시지들은 다 뭐냐면 연결 상태 연결 상태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갱신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들은 라우터끼리 서로 교환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헬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연결 상태 테이블의 초기에 이제 정보를 수집할 때,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라우터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라우터와의 어떤 거리,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패킷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런 헬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상태 테이블의 초기 정보 수집용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 메시지는 뭐냐면 헬로 메시지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라우터들의 초기 정보가 수집이 됐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라우터들한테 플러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플러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 메시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 메시지 내에는 연결 상태 테이블의 정보가 포함돼서 전송이 되는 거죠. 자, 링크 스테이트 ACK는 뭐냐면 요 놈을 받은 놈,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 메시지를 받은 놈은 이거에 대해서 ACK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 받았다는 응답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디스크립션 메시지라는 건 뭐냐면 연결 상태 테이블의 수를 알려달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수를 알려줬는데, 그래서 그거를 받아보니까 테이블 수가 다르다.
다르다. 뭐 하다못해 뭐 테이블의 어떤 라인 수가 다르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뭔가 갱신이 되었다는 메시지 뜻이니까 이제 제대로 된 걸 다시 필요로 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디스크립션이라는 거는 매번 저 데이터베이스를 다 받으면 피곤해지니까 저거에 대해서 핵심 정보만 받아서 무언가 링크 연결 상태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확인해서 그게 뭔가 변경이 생겼으면 그러면 그 변경 값을 새로이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디스크립션 메시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변경되어 있는 정도만 확인하고 변경이 됐다는 게 확신이 들면 그때 링크 스테이트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서 테이블을 다시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보내면 그거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다시 도달을 할 겁니다. 링크 스테이트 이거죠.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 메시지가 도달을 하겠죠. 리퀘스트를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초기에 설정을 할 때 이렇게 쭉 가고요. 요 놈은 주기적으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저 메시지를 보내서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형태로 이 OSPF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은 주로 이제 거리 벡터 라우팅 방식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거리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 기반이고요. 외부 라우팅 알고리즘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라우팅 알고리즘 되고, 얘는 최단 거리의 빠른 연결보다는 연결 가능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빨리 연결되는 게 아니라 명확히 이건 틀림없이 패킷을 보내면 간다 라는 보장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시간에 대한 처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원래 이제 거리 벡터 라우팅에서는 약간 시간에 관한 처리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 보더 게이트웨이는 아예 시간 자체를 고려하지 않아. 어쨌든 연결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통신 가능성만을 고려하고 있고요. 라우팅 정보에는 목적지 라우터 정보만 유지를 해서 뭐 거리 정보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외부 라우팅, 거리 벡터 라우팅은 무한 루프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BGP에서는 무한 루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BGP는 시간 혹은 거리를 아예 계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무한 루프가 아예 발생하지 않고 만약에 무한 루프에 의해서 계속 루프가 생겨서 이게 뭐 시간 내에 도달하지 않거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그 노드, 그 경로를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도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다른 데로 우회하더라도 도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요 내용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BGP의 동작 원리는 여러분들 그 3학년 때 네트워크 관련 교과목에서 더 중점적으로 배우시길 권고를 드리겠습니다.